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4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확진 환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량 확산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막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확진 환자가 11명으로 크게 늘어났지만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아직은 지역사회 전파는 아니라고 하는군요. 하지만은 현재 확진 환자 가운데 격리되기 전까지 지역사회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경우도 있어서 언제든 지역사회 전파 감염자가 발생할 개연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WHO도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경계 수위를 보다 높여야겠습니다. 1월 31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결혼 준비 잘 돼? 돌잔치 할 건 많지. 크루즈 여행 알아보려고? 웨딩, 축연, 크루즈, 그리고 상조까지. 인생의 좋은 날도 슬픈 날도 좋은 라이프의 토탈 라이프 케어가 함께합니다. 이제 상조 회사를 넘어 토탈 라이프 케어까지. 좋은 라이프.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는 뭘까? 카피어랜드랍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하는 반가운 소식. 여러분께서 주신 큰 사랑에 보답하고자 1월 한 달간 구매하시는 차량에 하나여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을 연장해드립니다. 늦기 전에 가까운 전시장을 방문하세요. 메르세데스 벤츠. 나 좀 전에 동네 산책하다가 어쩌다 마주친 나도 봤어 나도. 아니 마트에서 어쩌다 마주친 대체 뭘 봤는데? 보험 클리닉. 보험 고민 있으면 편하게 오세요. 1833-6114. 내 보험 바로 잡을 때. 안녕하세요. 가수 이선입니다. 70년 변함없는 칠성사이다처럼 올해도 청량한 한 해 되시길 바래요. 칠성사이다 정다운이 맛 칠성사이다 언제나 칠성사이다 우리 입맛엔 칠성사이다가 좋아요. 앞으로 자동차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운전석 창문 올려줘. 말로 컨트롤하거나 혹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공기청정 모드를 시작합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K5에게 시키세요. 플레이 인터랙티브 K5.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1월 31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죠. 선거 연령 하향으로 인해서 달라진 점들이 많은데요. 잠시 후 경북선거관리위원회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 경제 요 정도는 알아야 한다. 박연미의 경제 요정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온 나라가 긴장 상태입니다. 예. 확진 환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 정부는 제대로 잘 대응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로 보면 정부의 대응은 차분하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격리 오늘 이제 아침에 그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수송을 해서 지금 데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검진을 하고 지금 이제 격리된 곳으로 수용을 하고 있어서 전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뭐 7번째 확진 환자까지 나왔는데 이제 그분들이 전부 다 이제 정부 당국, 그러니까 보건 당국에서 관리하는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이 확진 환자로 지금 나오게 돼서 슈퍼 전염자로 발전할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검역이나 아니면 방역이 잘 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는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슈퍼 전파자가 생기면서 엄청나게 그 많은 피해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번에 확진된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의심 환자들 그리고 관리하고 있었던 분들 중에 확진 환자가 됐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 어느 정도 관리하는 대상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접촉한 분들을 계속 역추적해서 지금 또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 통제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방역이나 그다음에 예방이 현재까지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한 교민들을 태운 전세기가 오늘 오전에 네. 김포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네. 우한 교민 이송과 격리 장소 문제 등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젯밤에는 약간 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저께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좀 강력하게 반발을 하시고 또 뭐 행안부 장관도 갔었고 그다음에 도지사도 가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항의가 빗발쳤거든요. 뭐 계란 투척도 하시고 물병도 던지시고 막 이랬는데 어젯밤부터 조금 기류가 바뀌었어요. 네. 아마도 이제 두 가지 원인이라고 저는 보는데 첫째는 이제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전파 가능성이 낮다. 왜냐하면 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공기를 통해서는 전파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침이나 이런 걸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2m 안에서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으면 전파 가능성이 낮고 격리된 상태에서 1km, 2km 떨어진 곳에 있는 분까지 전파될 가능성은 낮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설득이 됐다고 저는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국민 여론도 일정 부분 우리 국민들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여론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주민들도 회의를 하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본인들이 만약 막으신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이분들은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네. 그러다 보니 실효성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러면 좀 그분들이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초창기에는 조금 극렬하게 반대를 하셨지만 네. 어젯밤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서 오늘 그 입소하는 데는 크게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봐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해서 정치활동을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독자 행보를 시작했는데요. 안 전 대표의 행보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번 총선에서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그 정도까지 영향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1차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안철수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컸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참신한 인물 그리고 새로운 정치적 바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국민들의 여망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분들은 기성 정치인이었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정말 참신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에 들어오셔서 보여줬던 행보가 사실은 좀 그 오락가락 또는 뭐 오리무중 뭐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상당히 좀 그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네. 또 본인이 상당한 여러 번 하고 또 당을 나오시고 이런 이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치력을 보여주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고 보여요. 이제 그러다 보니 안철수 전 대표도 이제는 기성 정치인이 돼버렸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당도 만들고 깨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하는 이미지가 생기면서 네. 새로운 어떤 예전에 그 지난 총선에서 보여줬던 돌풍 형태의 그런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또 네. 본인이 창당했던 정당에서 본인이 또 탈당을 했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들도 많은 부분이 이제 좀 축소된 부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번 총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신당을 만들 걸로 보여지는데
영향력을 예전처럼 가지기는 좀 제한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현재 지지율이 한 4% 정도로 나오고 있네요. 네. 자, 네. 그리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2위가 됐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제쳤어요. 네. 1위는 이낙연 국무총리고요. 자, 이 같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기 비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보수 진영이나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나 국민들 같은 경우에 다 차기 대권으로 지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그 희망이랄까요? 아니면 지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정치력을 많은 부분 이제 좀 제대로 못 보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황교안 대표에 대한 그 의문점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 새로운 대안으로 찾다가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보가 현 정부에 대해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물론 저는 그게 정치적이라고 보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현 정부에 직접적인 연관 있는 분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 현 정부를 비판하고 또 각을 세우는 모습이 어필이 되면서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마땅히 대권 후보로 지지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대안으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도가 현 정부 특히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윤 총장의 모습이 보수 진영으로 봤을 때는 참신한 인물뿐만 아니라 그 현 정부를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에서 다음 차기 대권의 어떤 그 희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형성됐기 때문에 결국 보수 진영 측에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지지율이 높아진 게 아닌가.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어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윤석열 총장이 흡수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른미래당 얘기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안전 대표 탈당에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손 대표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가게 될 거로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손 대표는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이라는 당명을 가지고 총선을 치르려고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저는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도 지금 탈당을 했고 비례대표로 안철수계로 불려지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한 6명 정도 지금 바른미래당에 남아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 좀 제명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신당을 만들면 거기에 합류하겠다고 공적으로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당을 떠난 거죠, 결국은.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면 손학규 대표가 힘을 받아서 총선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또 현재 이제 바른미래당에 남아있는 분들이 호남계로 분류되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그런 바른미래당이라고 하는 당명을 가지고 호남에서 출마해서 당선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호남계의 바른미래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또 다른 모색을 할 가능성도 있다.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오는 것이 바른미래당이라고 하는 당명을 가지고 후보로 나오는 것보다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손학규 지금 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유의미한 결과를 낼까? 지금 현재로 보면 상당히 부정적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성과를 내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인 정치적 상황에 빠져 있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보수 통합을 추진 중입니다. 보수 통합이 현재로서는 갈 길이 좀 멀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신당 창당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띄웠고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얘기는 했지만 신당 창당을 하더라도 지금 유승민 그 대표가 전 대표가 이끌고 있는 새보수당 같은 경우에 물론 신당 창당에 큰 틀에서 합의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공천 문제라든지 지역구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이제 또 부딪힘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수 대통합이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제 노력은 할 겁니다. 노력은 하고 지금 현재 보면 안철수 전 대표는 참여를 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태극기 부대로 명명되고 있는 정광훈 목사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통합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 혁신통합위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이 주축이에요. 1대1 만남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 예전에 새누리당 모습은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통합 보수당이 나온다 하면 도리어 더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결과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계속 있을 것 같고, 또 각 계파, 새로운 보수당이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기반이나 아니면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이제 눈치 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합당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통합적인 어떤 보수당이 나오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1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네.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혐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지금 무리한 기소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송병기 전 부시장의 수첩에 기록된 내용들이 지금 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과연 증거로 볼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서 임종석 전 실장은 지금 강한 의혹을 품고 있고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과연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소를 할지도 지금 두고 봐야 되는데, 네. 뭐 법리적 그 다툼이 상당히 치열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사받았다고 해서 뭐 제가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검찰도 조사 내용을 가지고 기소를 할지 안 할지를 검토할 것이고, 또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현재 임종석 전 실장이 그 주장하는 주장과 검찰의장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실제 증거가 없는 것으로 임종석 전 실장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보여지고요. 네. 앞으로 이제 그 기소를 할지 안 할지, 그리고 재판에 넘겨질 때 어떤 경우가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임종석 전 실장은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네. 출마 가능성을 두고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저는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 계속 이제 출마를 요청하고 있잖아요. 물론 본인은 불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아직까지도 본인은 고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임종석 실장이 갖고 있는 지지도라든지 이런 점에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 임 전 실장이 출마해 주는 것이 결국 민주당의 압승이나 승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계속 요청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면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고, 네. 본인이 원래 출마를 하려다가 종로 지역구에 대한 교통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이게 좀 출마를 접은 건데, 그 정세균 그당 이제 의원이 국무총리가 되면서 그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낙연 총리가 출마하기로 했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출마를 포기했을 때 있었던 문제가 제거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상황에서 물론 뭐 말을 바꿨다 이런 비난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당의 간절한 요청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자유한국당을 탈당했습니다. 네. 전광훈 목사와 함께 신당을 창당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참,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게, 그런 정당이, 물론 뭐 본인들이 지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지 세력들을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당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의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너무 이제 극단적인 말과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그 전체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이제 본인들을 지지하는, 소위 이제 광화문 집회 계속 나오시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고서 아마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나 그 정당이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보수 정당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또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도 어렵지 않겠나. 예컨대 3% 이상을 지지를 얻어내야 이제 비례대표를 배출할 수 있는데, 예. 과연 가능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생활은 푸르게, 가치는 높게. 신도시의 희망과 권무산의 정기를 품은 보금자리. 10년 공공임대의 실속 가치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코오롱 하늘채.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의 054-843-1500. 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사정보 프로그램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6시 26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슈 오늘 함께 하시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죠. 고3 학생들 가운데서도 선거를 할 수 있는 유권자가 발생했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이민호 공보계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계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 연말 우여곡절 끝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 여러 가지 달라진 점이 많은데요.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예,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방식이 준연동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제21대 국선에 한해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 30석에 대해서만 준연동 방식이 적용되며 나머지 17석에 대해서는 기존 의석 배분 방식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점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선거 연령이 낮아지게 된 배경 무엇 때문일까요? 예,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05년도에 선거권자 연령을 만 19세로 낮춰진 사실이 있었고요. 올해 또 선거법이 개정되어서 만 18세가 선거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치, 사회, 민주화, 교육 수준의 향상,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 교류로 인하여 18세로 도달한 청소년도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 지역 만 18세 유권자는 얼마나 되는지요? 예, 2019년 12월 기준 우리 경북 지역의 만 18세 인구수가 2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예. 다만 올해 만 18세가 되는 사람들 중에서 4월 16일 이전 출생자인 유권자 수는 정확히 지금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21대 총선과 관련된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는 3월 24일 이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선거 연령 하향으로 인해서 이 선관위에서도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들었는데요. 예,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18세 선거참여 지원단이라는 TF팀을 구성했고 18세 유권자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대응책으로는 교육 현장 특성을 반영한 사례 중심 선거 교육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 고등학교 학생 유권자들에게 실시할 예정이며 선관위, 학생, 학부모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생의 선거 자유 및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에서는 말이죠. 그 선거 연령 하향으로 인해서 교실이 정치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또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3 수험생들의 입시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학생들이 정치적 견해를 나누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만큼 지적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이 과도하게 이뤄지면 학생들의 학습권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수업권까지 침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역교육청과 협의하여 수험생들의 입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 후보가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명함을 돌리거나 연설을 하고 홍보 활동을 한다면은 이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학교 운동장에서 이제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설에 이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연속적으로 학교 내 2 이상의 교실을 방문하는 경우는 거별 방문으로 보고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당한 선거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선거운동하는 것까지는 공직선거법에서는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 만약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교원이 학교 내 또는 수업 과정에서 선거에 관해서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이나 행위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와 무관하게 교육의 일환으로 특정 정당 후보자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승인된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선거법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만 18세 이상 학생이 되면은 투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또 토론을 벌인다거나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예,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선거의 기준 만 18세가 되면 가능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은 그 행위를 하는 시점에 만 18세가 넘어야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만 18세 학생들이 자신의 정치 행위에 온전한 책임을 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어린 학생들의 정치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안내해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만 17세 이하의 학생들이라도 무분별한 선거운동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선관위 있는 고3 학생이라면 새내기 유권자 교육의 대상으로 보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고3 학생들의 교육을 보통 저희가 수능 이후 11월 달에 시행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선거 전후 상시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예. 일부 학교에서는 그 학칙에 학생들의 정치 활동이 금지된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학칙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예, 법에서 보장하는 정치 활동을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당 활동 등의 정치 활동과 또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구분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학칙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안내사항에 맞춰서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21대 총선과 관련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만 18세 유권자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권자 여러분의 관심과 투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투표가 역사를 만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선관위 이민호 공보계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박효신입니다. 야생마. 하얗게 피어난 얼음꽃 하나가 달가운 바람에 얼굴을 내밀어 아무
차가운 바람에 숨어있다 한 줄기 햇살에 몸 녹이다 그렇게 너는 또 한 번 내게 온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서 있다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눈물 머금고 기다린 떨림 끝에 다시 나를 비우리라 사랑은 피고 지는 다 버리는 불꽃 빗물에 젖을까 두 눈을 감는다 어리고 작았던 나의 맘에 눈부시게 빛나던 추억 속에 그렇게 너를 또 한 번 불러본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서 있다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눈물 머금고 기다린 떨림 끝에 다시 나는 내 말라가는 땅 위에 온몸이 다 들어가고 내 손끝에 남은 너의 향기 흩어져 멀어져가는 너의 손이 붙잡지 못해 아프다 살아간 만큼만 미워했던 만큼만 먼 날 너를 데려다 줄게 봄이 오면 그날에 나 피우리라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시 40분 됐습니다. 경제 요 정도는 알아야 한다.
박연미의 경제요정 함께하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제 타격 우려가 커지고 있다죠? 네, 일단 발원지인 중국에서는 위기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중국인들이 지갑을 닫고 이동을 멈추면서 내수 시장이 침체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네. 올해 중국 경제가 바오류, 그러니까 6%대 성장률 사수에 실패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와 있는데, 각종 산업시설이 1분기에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 해서 종전 전망은 1분기 성장률이 한 6%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봤지만 최대 4%포인트가 급락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6%는 아무래도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 이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 밀접한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만만치 않아서 올해 1분기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0.4%포인트 정도 떨어질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블룸버그 산하의 경제연구소가 내놓은 분석 결과인데,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수출의 4분의 1 정도가 중국으로 나가는 물량이었으니까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한국 경제에 타격이 클 거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네. 중국에 가장 타격이 크겠지만 주변국들 중에서는 중국 경제와 밀접한 홍콩이나 한국, 베트남 등이 큰 타격을 볼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고요. 과거 사스 당시에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했던 비중보다 지금 한 4배 정도 중국의 비중이 커졌거든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이른바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거죠. 네. 실제로 그 금융시장에는 충격이 만만치 않죠? 네, 이번 주 시장을 잘 되짚어 보시면 설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직후에 코스피가 이 3% 이상 급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폭 오름세, 내림세를 거듭하다가 오늘도 결국은 1%대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중국 현지의 상황이 잦아들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한 일희일비하는 장세가 한동안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추가 확진자가 오늘 오후 4명 추가로 확인이 됐잖아요. 예. 아마 이런 우려감이 다음 주 증시에 일부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번 사태가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릴 거다, 이런 망언이 나와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은 해서는 안 될 말인데,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 그리고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한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 바이러스가 북미에 일자리를 되돌려놓는 걸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미국 언론들도 상당히 비판적인 논조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인데요. 이 로스 장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이 바이러스 확산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 TF까지 만들고 있는데 이 상황에 주요 국무위원이 이런 발언을 한 건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네. 자,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작년 실적이 나왔는데요. 많이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네요. 네, 우선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면요.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반토막 수준입니다. 또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 같은 주력 산업에서도 받쳐주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나빠졌는데요. 2018년 4분기부터 반도체 부문 실적이 계속 내리막을 걷다가 5분기 만에 하락을 멈췄다, 뭐 이 정도에서 업황 회복 기대감을 높이는 상황이었는데, 우한 폐렴 확산이 되면서 이 불확실성이 커지면 반등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지난해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요. 삼성전자가 거둔 매출액은 230조 4,009억 원, 영업이익은 28조 원이 약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만 보면 52.84%가 1년 전보다 줄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도 보니까 매출 순이익 모두 감소했네요.
네, 상당히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역시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아서입니다. 제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아서 말씀드리는 건 어찌됐든 올해 우리 경제의 반등 상황은 반도체의 업황이 얼마나 살아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일단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 7,127억 원 전년하고 비교하면 무려 87%가 감소한 것으로 엄청나군요. 그렇죠. 네.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매출은 27조 원이 약간 안 됐는데 역시 이 매출 규모 자체도 33% 이상 줄었고요. 네. 순이익은 2조 원을 약간 넘으면서 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다들 걱정인 것 같습니다. 자, 놀라운 뉴스 하나 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부호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죠. 이 불과 몇 분 만에 재산을 16조 가까이 늘렸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네,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시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네. 뭐 돈으로 바꿔서 현금화해야 하기는 합니다만 현지 시간으로 30일에 그 정말 몇 분 만에 재산이 1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조 6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그 제프 베이조스가 CEO로 있는 아마존 월가의 기대치를 크게 뛰어넘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아마존의 주가는 그 증시 마치고 하는 시간 외 거래에서 12%나 급등하면서 주당 한때 2,100달러 위로 올라섰습니다. 미국 증시 장중에는 1,870.68달러에 마감이 됐는데 장중에도 많이 올랐지만 그 뒤로도 시간 외 거래에서 주당 230달러가 올라간 건데요. 관련해서 현지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보면 이미 세계 최고의 부자인 베이조스가 장마감 뒤에 단 15분 만에 자신의 재산에 16조 원을 추가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원래 부자였습니다만은 지금 베이조스의 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뭐 시간 계속 불어나고 있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블룸버그가 가지고 있는 억만장자 지표라는 게 있어요. 예. 해서 여기에 기준을 두고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존의 주가 상승을 포함한 베이조스의 재산은 약 1,29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대략 154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예. 베이조스는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전 세계 최고의 부자일 것으로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아마존, 세계 최대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인데요. 주식의 약 12%를 베이조스가 가지고 있고 요 5,700여만 주의 평가액이 베이조스 재산의 대부분입니다. 네. 우주 탐사 기업인 블루 오리진도 베이조스 소유 아닙니까? 네, 62억 달러짜리 회사인데요. 사실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보다도 미래의 가치가 어떻게 매겨질 것이냐, 실제로 그가 얘기해온 우주 여행, 우주 왕복 유람선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냐, 여기에 더 큰 관심이 몰려 있죠. 자고 나면은 뭐 얼마가 오를지 모르군요. 아마존 주주들은 아주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 베이조스의 전처가 대표적인 아마존 주식 큰손이거든요. 이혼하면서 주식을 상당히 많이 넘겼기 때문인데 그 전처인 맥킨지 베이조스도 아마존 주식의 4%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371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하면 44조 원인데요. 그 베이조스와의 이혼 이후로 세계 24번째 부자가 됐습니다. 예. 또 주가가 오르면서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900억 달러 이상 상승을 해서 이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이런 시총을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감안을 하면 아마존 주주들은 화장실에서 몰래 웃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박연미의 경제요정이었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날씨와 행사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연 씨. 네, 한파 한 번 없이 결국 1월이 끝이 납니다. 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안동을 포함한 많은 곳들의 낮 기온이 두 자릿수까지 올라가면서 오늘도 3월 중순에 해당하는 날씨 보였습니다.
이렇게 봄이 오는 건 아닐까, 앞으로 옷차림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추위가 끝나는 건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죠? 한동안 널었던 두터운 외투 슬슬 다시 꺼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찬바람이 강해지겠고요. 기온이 내림세로 돌아서겠습니다.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은 일주일 만에 영하권으로 또 내려가는데요. 내일 모레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 낮에는 기온이 다시 올라서 포근한 하루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온이 또 떨어집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24절기 중 첫 절기 입춘인데요. 입춘이 화요일부터 수요일, 목요일까지 아침 기온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과 비교한다면 4, 5도 정도 더 기온이 내려갑니다.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33 마이크로그램으로 대기 보통으로 나와서 괜찮은데요. 미세먼지가 내일부터 또 말썽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이 내일 낮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예상되고요. 모레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물론이고 꼼꼼하게 손 씻기, 또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가리기 등 개인 위생 관리에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기온입니다. 안동 예천이 아침 영하 4도, 한낮에 7도까지 오르겠고 영주, 봉화, 문경이 영하 2도에서 6도 분포 예상됩니다. 청송, 영양이 영하 5도에서 7도 분포, 의성은 영하 7도에서 9도, 상주는 영하 2도에서 8도 분포 예상됩니다. 행사 소식이 있습니다. 예천에서는 제4회 예천 군민 마스터즈 5km 단축 마라톤 대회가 펼쳐집니다. 신청은 2월 14일 금요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되고요. 참가 자격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합니다. 대회는 3월 8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청소년 수련관에서 출발하는 일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54-659개-8224번입니다. 안동 현재 기온은 어제와 같은 4도, 체감온도도 4도, 습도는 63%입니다. 날씨와 행사였습니다.